카이실은 친구들에게 가장 약한 기사라고 놀림을 받는 불쌍하고 초라한 루저였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약한 기사였죠. 그의 삶은 한 고대 마법사가 그가 세상을 구하망의 아들이라고 밝히면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망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이실은 아버지의 초강력 검을 찾는 여정에 강력한 동맹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압도적인 검을 찾는 여정에 나선 겁니다. 100년 전 오르벨리아 왕 카일은 어둠의 세계에서 기이라는 그의 성검을 휘두르며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외계인처럼 생긴 마왕 앙그문드와 싸웠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외계인처럼 생긴 앙그문드 말이죠. 앙그문드의 여러 공격을 피하고 막은 후 카일은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아우그문드가 마지막 타격을 날렸습니다. 현재 카이실은 친구 클로즈와 스파링을 했고 클로즈는 그에게 신입다운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형편없는 공격을 가볍게 받아치며 예측 가능한 움직임으로는 결코 기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실은 정식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기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는 섣부른 쟤는 존 스노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스파링에서 이겨서 말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카이실은 거세게 돌진했지만 클로즈는 그를 가볍게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뭔가 하기 전에 그러자 클로즈는 공격이 너무 직선적이면 언젠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에게 충고했지만 카이실은 다시 그를 공격하려 했다. 카이실의 필사적인 공격을 가볍게 막은 후 클로즈는 카이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래서 카이실은 욱해서 필사적으로 그를 공격하려 했고 자신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카이실은 화가 나서 그에게 치명타를 입히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자신이 더 크고 훨씬 재능 있는 클로즈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클로즈는 다시 쉽게 그를 맞고 갈비뼈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기 전에 관전하던 그랑과 플래그 두 기사에게도 말했다. 클로즈는 카이실과 함께 관전하고 있던 두 기사 그랑과 플래그에게 다시 일하러 가야지? 그 후 카이실은 그랭과 플래그를 만났고 그들은 카이실을 비웃은 후 그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며 기술과 체력을 향상시키면 분명 강해질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오후 점심을 사라고 청구했다. 두 수호 기사 플렉과 카이실이 오르벨리아 마을을 순찰하는 동안 그들은 친근한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트라는 암흑엘프를 만났다. 나이트는 카이실을 노려보며 길거리 개 취급하며 지나갔다. 그가 지나가자 주변 마을 사람들은 카이실과 플렉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말했다. 그를 쫓아내라고 말했다. 그를 내쫓으려 했지만 캐실은 그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래서 다른 NPC처럼 보이는 몇몇 사람들은 나이트가 분명히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암흑 엘프들은 불길한 징조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그는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진정시켰고 휴식 시간이었으므로 캐실에게 기지로 돌아가라고 요청한 후 수호 기사들이 그들의 마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캐실은 돌아가는 길에 프레이라는 아름다운 여사제를 만났고 그녀는 오랜만에 만났다며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캐실은 클로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고 프레이는 그러자 이상한 걸 먹어서 배탈이 난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또 카이실은 부인하려 했지만 그가 항상 지네나 거미 같은 이상한 것들을 먹었다는 걸 언급했어요. 그리고 무지한 바보처럼 카이실은 그런 걸 먹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어린 시절 온종일 곤충을 사냥하며 함께 보냈던 옛날을 회상했어요. 발톱과 함께 곤충을 사냥하며 하루 종일 보냈고 프레이는 카이실이 그때 강철 같은 신경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카이실은 예쁜 여자애에게 칭찬받고 나서 자축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직 수습 단계에 갇혀 있다고 불평했어요. 예쁜 여자애에게 칭찬받고 나서도 자축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수습 단계에 갇혀 있다고 불평했죠. 그는 그날 아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그녀에게 토로했고 그녀는 그가 빨리 수련을 마치고 다음 카리토가 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했습니다. 다음 카리토 말이죠. 카이실은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사가 되는 것을 압도적인 리즐로드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답했고 프레이는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성에서 바엘 대신은 침대에 누워있는 늙고 병든 왕을 침실에서 만나
왕의 숲이라 불리는 인근 숲에서 악마들이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엘이 그 지역에 정찰병을 보내겠다고 하자 왕은 단 한 마리의 악마도 오르벨리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며 도시가 100년 전의 끔찍한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모라함이라는 귀족이 나이트와 함께 성에 나타나서 나이트를 막으려는 경비병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몇몇 귀족들이 악마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군사를 몇 명 보낼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자 모라함이 나타나 나이트를 자신의 병사로 소개했습니다. 귀족들은 그가 어둠 엘프를 성에 데려온 것에 대해 그를 나무랐고 그래서 그는 어둠 엘프의 성 출입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밝히며 그들을 속여 나이트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라함이 왜 왔는지 물었고 모라함은 자신이 나이트와 그의 용맹한 용병대인 블랙 에지를 군대에 합류시키라고 추천했습니다. 마물 사냥에 투입될 군대에 합류시키라고 말이죠. 그는 블랙 에지를 이끄는 나이트가 혼자서 1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잠자리에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일은 오르벨리아와 암흑 엘프 사이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나이트가 왜 돕겠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나이트는 그들은 누가 고용했는지 상관없이 고용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돈을 받는 거라고요.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나이트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현금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라함은 그들의 정직함과 신뢰성을 칭찬하며 방 안에 다른 귀족들을 비꼬았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사기꾼들이었죠. 그러고는 재상에게 블랙 에지 고용을 간청했지만 그와 다른 귀족들은 모두 반대했기에 사과하고 올빼미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기사들은 카이실이 저녁으로 곤충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클로가 카이실에게 왕의 숲에 악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와 그란, 플래그가 악마 사냥 임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실은 갑자기 과거 한 여성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떠올리고 힘들어했지만 다른 이들이 그를 위로하며 그들이 없는 동안 계속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말이죠. 그날 밤 늦게 블랙 에지 엘프들이 마을에 도착하여 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은밀한 장소에 모여 귀족들을 죽이고 나라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귀족들을 죽이고 나라를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클로즈와 나머지 기사들은 악마들을 찾기 위해 왕의 마을로 떠났고 그 후 카이실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훈련했습니다.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카이실이 순찰을 돌던 어느 날 밤 악마 사냥 정찰대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카이실은 클로즈가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로즈와 나머지 기사들은 숲을 순찰하던 중 갑자기 악마들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악마들은 화살 세례로 플렉을 죽였고 클로는 그들의 상황을 성에 알리기 위해 그란을 보냈습니다. 그는 뛰어난 검술로 악마들을 막아내면서 말이죠. 결국 그란은 오르벨리아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정찰병만 돌아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만 말이죠. 그란은 귀족들에게 정찰병들이 숲에서 수를 알 수 없는 악마들을 만났다고 보고한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귀족들은 더 많은 기사들을 숲에 보내 그곳을 불태워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라함은 그럴 힘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 사건처럼 악마의 침략에 맞닥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블랙 에지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블랙 에지를 사용하자고 말이죠. 귀족들이 다시 논의할 때 그는 그들에게 징징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보들아. 그리고 재상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한편 프레이는 카이실을 만나 정찰병들에 대해 물었고 카이실은 클로즈가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며 그를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프레이는 그가 아직 경험 없는 기사라고 말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클로즈를 구하겠다며 다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프레이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그가 말리려 하자 그녀는 자신도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사제로서의 기술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 클로즈가 자신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한편 킹스 포레스트에서는 머리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 앞에 쌓인 기사들의 시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카이실과 프레이가 킹스 포레스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많은 기사들의 시체들을 보았고 카이실은 플래그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프레이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고
카이실이 클로즈를 찾으러 앞으로 나아가자 그는 바닥에 클로즈의 방패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방패를 들어 올려 기사의 피투성이 유해를 발견했고 그것이 클로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클로즈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실이 앞으로 나아가자 프레이를 향해 화살이 날아왔고 그는 즉시 뛰어들어 그들을 공격하던 호커의 광팬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곧 악마 무리가 나타났고 카이실은 과거의 비극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지만 프레이에게 당장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악마 중 하나와 검을 교환했지만 다른 창을 든 악마가 끼어들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무 위에서 마리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카이실은 악마들에게 덤벼들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에게 더 많은 화살을 쏘았지만 그는 터무니없이 큰 검으로 막았습니다. 다른 악마 하나가 그에게 돌진하며 갈기갈기 찢으려 했지만 카이실은 마물들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자신의 배기로 마물들을 밀어냈다. 그런 다음 프레이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마리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카이실과 놀자고 한 후 어둠의 기운을 풀어 그를 나무에 내동댕이 쳤다. 나무에 프레이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확인했고 마리아는 카이실이 왜 그렇게 약한지 의아해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강한 사람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주변의 마물들이 프레이와 카이실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프레이가 마법 방패로 막았다. 방패가 사라지자 많은 마물들이 그들에게 돌진했지만 그들이 둘을 공격하기 전에 나이트가 나타나 한 번의 배기로 그들을 제거했다. 그 후 블랙 에지의 다른 두 명이 나타나 악마들을 상대하러 달려들었고 나이트는 마리아와 맞섰다. 블랙 에지 요정들은 악마들을 손쉽게 제압했고 나이트는 재빨리 마리아에게 돌진하여 그녀의 공격을 쉴 새 없이 피하며 자신의 공격을 날리려 했다. 카이실은 나이트의 실력에 놀랐고 마리아 또한 그들이 칼날이 부딪히자 그를 칭찬하며 언젠가 카이실과 싸울 것을 약속한 후 검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푼과 블랙 에지의 다른 대원들이 도착했고 나이트의 여동생인 리파이는 그 쓸모없는 짝이 누구냐고 물었기에 카이실은 자신을 소개하고 도움의 감사를 표했다. 블랙 에지들은 악마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나이트는 그들이 거기에 왜 있는지 물었고 카이실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를 나이트는 모든 정찰병들이 전멸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대를 고용했다고 말했지만 카이실은 생존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패배한 악마 중 하나가 기습 공격을 시도했지만 엘프는 그것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쉽게 머리를 잘라버렸고 블랙 에지는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후 프레이는 치유 마법으로 카이실의 뺨에 있는 상처를 치료했고 카이실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기술 부족을 한탄하며 자신이 단 한 마리의 악마도 물리칠 수 없고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중단되었고 그들은 캐실에게 검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후 그중 엉뚱한 여자아이가 자신을 클레오라고 소개했고 남자는 자신을 클레오의 베이비시터 로이라고 소개했다. 클레오는 자신이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경호원이라고 말하며 잠시 장난을 친 후 캐실과 프레이에게 자신들이 그들을 찾으러 왔다고 밝혔다. 클레오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그들은 절벽 끝까지 그녀를 따라갔고 캐실은 대체 무슨 일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다. 로이는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고 캐실이 누구냐고 묻자 클레오는 도미닉스라는 남자라고 말했다. 프레이는 도미닉스가 고위 마법사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프레이는 그를 어떻게 아냐는 질문에 자신과 캐실이 자란 고아원에 그가 자주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자 클레오는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고 캐실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자 현자의 탑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프레이는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알고 있었기에 혼란스러워했지만 클레오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밝히며 거대한 마법진을 만들어 순식간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법 도시의 문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클레오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법사거나 위대한 현자 밑에서 수련하는 학자들이라고 말했다. 프레이가 대현자의 모습이 어떠냐고 묻자 클레오는 그가 마법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괴짜 노인이라고 말했어요. 마법을 사용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있대요. 결국 그들은 탑에서 도미닉을 만났고 그는 프레이와 캐실에게 그들이 다 컸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고아원에서 그를 만났을 때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클레오는 그가 자신이 말했던 대현자라고 밝혔고
프레이가 왜 정체를 숨겼냐고 묻자 도미닉은 정체를 밝히면 종종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캐실은 왜 그들을 도시로 데려왔냐고 물었고 도미닉은 자신이 그들에게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도미닉은 그들을 방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클로가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는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후 클레오와 로이는 그 지역의 악마 활동 소식을 듣고 정찰병들을 돕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클로가 유일한 생존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이는 도미닉이 그들의 도착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도미닉은 탑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클로가 깨어나 친구들이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클로는 악마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그의 부대를 습격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실은 악마들이 블랙 에이지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카이실은 악마라고 불렀던 마리아가 도망쳤고 클로가 부상당했을 때 카이실은 그가 여자 악마라고 부른 마리아가 도망쳤고 클로가 부상당했을 때 덧붙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클레오는 마리아가 사실 마녀였다고 밝혔다. 클로는 자신의 정찰병들이 해골처럼 생긴 악마들과만 싸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마리아가 악마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프레이와 캐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자 도미닉스는 클로를 쉬게 하고 프레이와 캐실이 잠시 자신의 곳에 머물도록 한 후 클레오에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클레오는 프레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캐실과 같은 방에 머물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캐실과 같은 방에 머물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프레이는 당황하며 자신과 캐실은 백의 친구가 아니라고 설명했고 클레오는 그녀를 약간 놀린 후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다. 프레이가 동의했고 클레오는 자신도 부모가 없다고 말한 뒤 도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시 생활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두 소녀는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봤고 프레이는 클레오가 방을 나서기 전에 창밖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챘다. 클레오가 방을 나가기 전에 창밖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프레이는 나중에 밖에 앉아있던 카이실을 만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카이실은 자신의 특기인 투정을 부리며 악마와 싸우는 클로즈 팀에 합류할 만한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악마와 싸우는 클로즈 팀에 합류할 만큼의 힘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고는 과거 악마들이 자신의 마을을 공격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다 돌아가셨다고 말한 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나이트는 오르벨리아 성에서 귀족들을 만나 자신의 팀이 악마들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증거로 악마의 해골을 가져왔습니다. 말이죠. 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엘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귀족들과 논쟁을 벌인 후 모라엠은 악마 종족을 물리치려면 모든 종족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년 전 카일 왕이 엘프와 오크와 협력하여 암흑군주를 물리친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베일은 나이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악마의 머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라햄과 나이트는 귀족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마왕의 해골을 보고 스스로 겁에 질린 그들은 모라햄이 바엘로부터 총리 자리를 빼앗아 나라를 장악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밝히자 함께 건배하며 미래를 축배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다음 날 클로는 최대한 빨리 오르벨리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살과 프레이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임무 중에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악마들을 무찌르러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악마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그때 클레오가 나타나 도미닉스가 프레이와 카이살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만나자 그는 카이살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이살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자 도미닉스는 카이살이 카일 왕의 아들이며 악마를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성검의 알을 상속받을 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흑군주 카이잘은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카일은 100년 동안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말했지만 도미닉스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얼마 후 흑날개 요정들은 회의를 가졌는데 그중 탐이라는 자가 모두에게 음식을 가져왔고 리파인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주자 그녀는 오르베일리아 음식이 너무 짜다고 불평했습니다. 탐은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고 100년 전 카일 왕 시대의 요정들이 오르베일리아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흑날개 요정 하나가 요정들이 현재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유는 일리아라는 요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흑날개 요정은
요정들이 현재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유가 일리아라는 요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흑날개 요정이 요정들이 현재 쓰레기 취급받는 이유는 일리아라는 요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엘프는 일리아 이야기를 꺼내면 나이트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이트는 그 점에 동의하며 일리아 때문에 엘프들이 기소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편 탑으로 돌아온 도미닉스는 케이슬과 프레이에게 카일이 왕자였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카일은 일리아와 연습 경기를 했는데 잠깐 만에 일리아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일리아가 그의 실력 향상을 인정하자 카일은 일리아의 지도 실력을 칭찬했고 도미닉스가 나타나 두 사람 모두를 칭찬했습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카일의 이복 누나인 일리아가 마을에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 카일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카일은 자신이 다시 마을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오르베일리아 시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리에서 말이죠. 그는 시민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왕족이 권력만 축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이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리아는 그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가 그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테크노매직 지식으로 그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얼마 후 카일은 도미닉을 만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사람들이 왜 가난 속에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미닉은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중에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구성원을 잃은 가족들은 가난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덧붙이며 카일은 그 전쟁이 무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카일은 영웅적인 왕이 되기 위해 수년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꿈을 공유하는 아르렛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현실 시간으로 돌아와서 카셀은 아르렛이라는 이름을 듣고 흥분했고 도미닉스는 그가 말한 아르렛이 카셀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레이는 아르렛이 100년 전에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물었지만 도미닉스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일과 아르렛이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하기 전에 왕과 귀족들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어 그들을 강제로 헤어지게 했습니다. 도미닉스는 카일이 왕의 후계자였기에 아르렛이 정략 결혼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카일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악마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도미닉스는 악마들이 인간 세상을 침략한 후 여러 도시와 마을을 파괴한 이야기와 카일과 그의 군대가 계속해서 악마들을 물리쳤지만 그의 아버지 메디안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즉 이 식에서 카일은 악마의 침략으로 인해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모든 악마를 물리치고 백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후 카일 왕은 요정의 로레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크족의 에오톨라와 함께 악마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전쟁 중 악마들에게 수적으로 밀렸고 카일 왕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신처에서 카일은 이미 카이사를 임신하고 있던 그의 연인 아르렛을 만났고 카일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피난처에서 카일은 이미 카이사를 임신하고 있던 그의 연인 아르렛을 만났고 아르렛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카이살이라 이름 짓고 카일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 세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카일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카이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아이를 위해 세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소원에 응답하여 빛의 여신 루아가 나타나 세상을 어둠의 군주 앙그문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성검의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카일은 나중에 로레인, 도미닉스, 에오톨라에게 어둠의 군주가 붉은 고리가 달을 덮을 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를 성검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붉은 고리가 달을 덮을 때 어둠의 군주가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현실 시간으로 돌아가서 도미닉스는 카이살과 프레이에게 일라가 자신을 어떻게 테크노매직 연구에 헌신했는지 이야기했고 그들은 일라가 거짓 성검을 만들려고 시도하다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도미닉스는 오르벨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루아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도전으로 여겼다고 설명했고 프레이는 일라가 애초에 거짓 성검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미닉스는 그녀가 카이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다고 설명했고, 야행성 태양이라고 불리는 붉은 별이 달과 교차하여 달 주위에 붉게 빛나는 고리를 만들었을 때 말뚝이라는 마법사가 차원의 균열을 찢는 금단의 마법으로 인해 앙그문드가 인간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도미닉스는 카일왕의 동료들과 함께 앙그문드를 상대하러 떠났고, 일라는 연구를 마무리 짓고 있었지만 카일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악마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카일이 앙그문드를 물리친 후 두 사람 모두 사라지고 성검에야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세상의 악마 활동은 잠잠해졌고 평화가 돌아왔지만 말뚝은 탈출했고 카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이살은 카일이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닉스는 그에 동의했고 성검에아가 어둠의 군주가 돌아올 때까지 봉인의 열쇠를 주기로 결정한 그의 동료들에 의해 봉인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한번 에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이전에 일라의 죽음 후 그녀가 재판을 받고 루아를 더럽힌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엘프 전체가 박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 에지 은신처에서 탐은 나이트에게 일라가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다크 엘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님이 죽는 것을 막고 일라에게 그 일에 대한 엄청난 벌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원인이 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나이트는 그 모든 옛날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요정들은 여전히 박해받고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오르벨리아와 결판을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르벨리아와 한편 탑에서는 카이살이 도미닉에게 어머니와 그 위대한 사건들 동안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도미닉은 그때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일의 후손들만이 예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말뚝이 100년 후 다시 붉은 고리가 뜬 달의 앙금문들을 소환할 수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릿을 잠재웠습니다. 도미닉은 아릿이 100년 후에 깨어나 카이살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들이 마을을 침략하여 그녀를 죽이기 전에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카이살을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도미닉은 고아원에 있는 동안 시저의 성장을 보기 위해 시저를 방문했다고 말했고 그가 카일의 아들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곧 또 다른 붉은 고리가 뜬 달이 뜰 것이라고, 즉 어둠의 군주가 곧 돌아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저는 자신이 카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도미닉에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미닉은 봉인을 깨야 한다고, 즉 엘라도라 숲의 대연자 로레인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고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탑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도미닉스는 대화를 엿듣고 있던 클레오와 로이를 방으로 불러 케이살의 임무에 합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클레오는 매우 흥분했고 케이살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미닉스가 프레이에게 멍청한 기사를 위해 똑같은 일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후 케이살과 프레이는 클로즈에게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과 성검을 찾는 그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케이살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성검을 휘두르고 싶다고 주장했고 클로즈는 그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나는 동안 오르벨리아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케이살, 프레이, 클레오, 로이는 탑을 떠났고 그 후 다음 날 케이살, 프레이, 클레오, 로이는 탑을 떠났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절벽으로 순간 이동하여 근처 숲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결국 팀은 엘라도라 숲에 도착했고 클레오는 나사 우주 여행이 아닌 숲으로 간다는 사실에 짜증을 냈다. 그녀는 케이사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그처럼 족제비 같은 녀석이 전설적인 왕의 아들이 될 리 없다고 말했고 케이살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레오는 케이살이 전혀 영웅적이지 않다고 조롱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고 프레이는 여신 루아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악마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았다. 로이는 곧바로 앞으로 달려가 홀로 맞섰고 카이살과 프레이가 그를 막으려 하자 클레오는 그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로이는 그때 쌍날검을 꺼내 악마들을 남은 채소처럼 썰어버렸고
그러자 이번에는 화살을 든 또 다른 악마 무리가 나타났다. 악마들이 화살을 쏘기 전에 셀레네라는 요정의 잔혹한 녹색 화살 스타일의 백샷으로 그들을 쓰러뜨렸다. 카이살과 일행이 달려들어 자신들을 소개하자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로레인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숲속으로 들어가자 어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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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뜩하게 생긴 트리언트라는 나무 괴물이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셀레네에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했고 셀레네는 거만한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레인의 명령을 받고 카이자를 데려오고 있다고 밝히며 나머지 팀원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산책을 했고 로이는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셀레네를 공주라고 부르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팀에게 숲에서 물러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셀레네는 자신이 그 지역의 공주라고 확인했고 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모욕을 퍼붓자 클레오는 그 놈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모욕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셀레네는 그 땅이 요정들에게 신성한 곳이며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카이살은 요정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조금 걷다 보니 2개의 터널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셀레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들은 맞는 길처럼 보이는 터널을 따라 그녀를 쫓았지만 그것은 인적 없는 절벽으로 이어졌고 터널이 막히자 클레오는 요정들과 엘라도라의 트렌트들이 여행객들에게 장난을 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한편 셀레네는 뒤를 돌아보다 카이살과 친구들이 자기 뒤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는 그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숲 주민들에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터널을 다시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고 그녀는 그들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레인은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절벽에서 네차라는 이름의 어린 트리엔트가 무리와 만나 숲속의 셀레네에게로 안내했습니다. 숲속의 셀레네에게로. 셀레네는 네차에게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고 셀레네가 하룻밤 쉬고 다음날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길에서 조금 놀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야영을 하고 카이살은 네차와 조금 놀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야영을 했고 카이살은 네차와 조금 놀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아챘지만 아이는 나는 그루트다 대신 치바이라는 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죠. 그러자 셀린이 카이잘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카이잘은 자신은 아무도 아니며 누구도 지킬 힘이 없어서 로레인을 만나 힘을 얻어야 한다고 답했죠. 잠시 후 셀린은 주변을 둘러보러 갔고 팀은 조금 놀았죠. 그러다 클레오가 루아에게 선택받았으니 킹 카일은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카이잘은 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죠. 그러자 로이는 카이잘에게 그녀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싸울 때 필요 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저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했고 카이잘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클레오는 그 검의 힘이 무엇인지 물었고 잭은 그 검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어둠의 군주를 물리칠 수 있었던 만큼 강력한 무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의 군주를 물리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클레오는 어둠의 군주가 역사상 단 한 번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카일과 일행과의 싸움에서였죠. 그들은 제때 도착해서 그를 막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둠의 군주가 다시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성검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셀레네는 숲속 다른 곳에 있었는데 카이잘이 그녀가 들었던 인간들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과는 달랐고 그때 큰 소리가 들려 케이살과 무리들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케이살과 무리들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모두 자네 쪽으로 달려가 보니 어떤 트리엔트가 난폭해져 있었고 트리엔트는 평화로운 생물로 알려져 있었기에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촉수로 트리엔트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셀레네는 화살로 악마를 공격하려 했지만 악마는 쉽게 막아냈습니다. 네차는 트리엔트의 생명이 소멸하는 것을 보고 악마에게 달려가 복수하려 했지만 악마는 그를 붙잡아 촉수로 으깨 버렸습니다.
클레오는 화염 마법으로 악마를 구워버릴까 생각했지만 내 차까지 같이 구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카이살은 그것을 향해 돌진했지만 악마는 그를 쉽게 밀쳐냈고 다시 공격하려 할 때 셀레네가 몇 개의 화살을 쏘아 악마의 촉수로부터 그를 구했습니다. 셀레네는 카이살에게 이 일과는 상관없으니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카이살은 그들이 내 차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했고 팀 전체가 동시에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악마는 카이살도 붙잡았지만 내 차는 나무 칼날을 괴물에게 던져 악마의 산성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악마에게 갈기갈기 찢기기 전에 소중한 내 차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 모두는 충격에 빠졌지만 카이살은 격분하여 악마를 죽을 때까지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카이살의 난동은 악마를 죽인 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짐승의 시체를 보고 셀레네는 결국 그를 말렸고 내 차를 위해 충분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카이살은 무너졌고 셀레네는 뒤를 돌아보니 로레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카이살은 2바구니 정도의 눈물을 쏟은 후 근처 강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로레인이 그에게 다가와 그와 다른 일행에게 엘라도라 숲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살은 여전히 내 차를 잃은 것에 대해 심술구조했기에 로레인은 그를 위로하며 카이살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후 생명의 순환과 다른 신비로운 헛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요점을 말하며 카이살이 왜 왔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성검 수어디아의 봉인을 풀어달라고 부탁해 셀레네는 케이살이 그 검의 후계자라는 사실과 로레인이 그 순간 봉인을 풀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놀랐다. 그녀는 봉인을 풀면 성검의 힘이 케이살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가 그 힘에 합당한지 물었다. 그러자 케이살은 그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성검이 싸구려 야광봉이 아니라 암흑군주를 물리칠 힘을 가졌다며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의 몸과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이살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며 모두를 지키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로레인은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그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토론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셀레네는 그들을 로레인의 거처라고 부르는 곳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프레이가 그녀를 불러 세우며 초록색 네이신칸처럼 보이는 내 차의 유해를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네이신칸처럼 생긴 그의 유해를 말이다. 셀레네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 예전에 그의 놀이터였던 특정 장소로 그들을 데려갔다. 로레인이 깜짝 등장하여 장례식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땅에 구멍을 뚫었고 모두가 내 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를 땅에 묻어주었다. 얼마 후 로레인은 셀레네를 만나 그 유치한 공주에게 카이잘이 성검을 물려받기에 적합한지 물었다. 셀레네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로레인은 카이잘과 시간을 보냈으니 셀레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카이잘과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린 후 그가 그들의 루크 스카이워커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후 셀레네는 숲을 걸으며 카이잘에게 카일 왕처럼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리고 촉수 악마와 싸울 때 너무 쉽게 분노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는 망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내 차의 무덤에서 그를 보았는데 카이잘은 분노에 휩싸였던 것을 후회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차의 무덤에서 작은 식물이 싹 텄고 케살은 충격을 받았지만 셀레네는 트렌치가 죽은 후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 차가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추측했고 케살은 내 차에게 감사를 표하며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셀레네와 로레인을 만났고 로레인은 셀레네에게 케살과 그의 일행에 대해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고 셀레네는 인간에 대한 모든 비방적인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이 퀴어란 바보 무리는 악마가 나타났을 때 엘라도라 마을을 자발적으로 구했으므로 인간에 대한 그녀의 의견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레인은 어젯밤 셀레네가 확답을 주지 못한 이유를 물었고 셀레네는 카이살처럼 분노에 휩싸이는 남자가 언젠가 숲을 해칠까봐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살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진정한 힘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검의 힘을 이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살은 감사를 표했고 순수한 감정에 휩싸인 셀레네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자 로레인은 인간에게 마음을 열어준 셀레네를 칭찬했습니다. 다시 한번 카이살에게 검의 위력에 대해 경고하며 그 힘을 이을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카이살이 동의하자 로레인은 그의 눈에서 카일과 같은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결연함을 나머지 에어헤드 대원들은 그를 돕겠다고 나섰고 상황이 험악해지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레인은 그가 카일처럼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셀레네에게 서로 다른 종족이었음에도 카일 옆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했어요. 로레인은 그 후 성검 수어디아의 봉인을 해제하기로 동의했고 카이살에게 다가가 주문을 사용하여 카이살을 성검과 연결시켰어요. 그리하여 그가 전설적인 무기의 후계자임을 확인했죠. 그 후 카이살은 더 강해진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로레인은 곧 힘을 느낄 거라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성검에는 2개의 봉인이 더 있다고 밝혔죠. 하나는 오그리아 산맥 오크족의 지도자 에오톨라에게, 다른 하나는 윈드랜드 설산의 파벨이라는 사람에게 있대요. 오그리아 산맥보다도 더 먼 고지였죠. 에어헤드 대원들이 여정을 계속하려던 순간 더 많은 악마들이 침입했다는 경고가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촉수 악마를 포함한 악마들이 때로 몰려 있었는데 모두들 충격에 빠졌지만 클레오는 악마들은 죽을 때 씨앗을 남겨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셀레네는 어벤져스 영화에서 호크아이에게 배운 모든 활쏘기 기술을 사용해 악마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로레인이 그녀를 멈추고 카이잘의 활약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잘은 다시 나타난 촉수 악마를 향해 돌진했고 그의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쉽게 촉수들을 찢어버린 후 마지막 일격을 가했는데 그는 그것을 네차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로레인은 카이살의 임무에 대해 격려의 말을 건넸고 셀레네는 인간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와 에어헤드 크루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살과 에어헤드 크루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라도라 숲을 떠났습니다. 오빌리아로 돌아온 모리아함과 로이트는 평소처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모리아함은 로이트가 기사가 되어 다른 기사들을 능가하여 도시의 귀족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계획을 앞당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어헤드 크루가 엘라도라를 떠나면서 그들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오그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로이는 여러 마을에 들러 정보를 얻고 라스타크에서 보급품을 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끄러운 성격의 벤은 클리오에게 카이살을 왕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물었지만 카이살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 평소처럼 부르라고 했습니다. 로이는 과거에서 온 그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리아가 그들의 여정을 막아섰고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마법 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파동으로 그들을 공격하며 그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카이살은 즉시 앞으로 나서 공격을 막았고 모리아는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살은 그녀에게 악마 동맹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악마들이 그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자 카이살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뒤에 나타났어.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려고 하기 전에 놀고 싶다고 말했지. 카이살은 그녀의 공격을 막고 밀쳐냈고 그녀는 그의 힘에 놀랐어. 강화된 힘의 말이야. 하지만 그가 그녀를 압박하자 그녀는 그가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 성검의 힘을.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그가 어떻게 카일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고 그러자 클레오가 그녀에게 카이살이 카일의 아들이라고 말했어. 그러자 모리아는 성검이 루아의 저주이며 카이살 또한 루아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말을 남기고 어둠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 오그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일행은 어떤 마을로 향했고 클레오는 그 마을에 맛있는 음식과 멋진 꽃들이 많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꿈꿔왔던 관광지였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클레오는 망설이지 않고 프레이의 돈을 모두 길거리 음식에 썼습니다. 배를 채운 후 클레오는 더 재밌는 곳들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들 거절하자 그녀는 30년 전 그 마을이 우정의 힘으로 전쟁을 이겨냈다는 영웅적인 이야기로 그들을 압박했고 그래서 로이는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여관을 찾아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클레오의 관광 계획에 동의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클레오의 관광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은 현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클레오는 돈을 벌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에서 말이죠. 그녀는 나중에 여관에서 일자리를 구해주었고, 그들은 급여를 받고 무료 숙소를 제공받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말이죠. 그래서 카셀을 제외한 모두가 하루 종일 바텐더 일을 했습니다. 카셀은 말이죠. 그날 저녁 카셀은 나무를 쪼개다가 마리아의 작별 인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검의 힘이 정말 저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클레오는 주변 하녀들에게 자신의 마법을 자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바에 불을 질렀습니다. 바에서 쫓겨난 후, 일행은 클레오가 마을 어딘가에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클레오가 있는 마을의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시무룩해 있던 클레오를 두고 로이는 시저와 프레이에게 클레오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야생아라고 설명했어. 외부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건물을 날려버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도미닉은 클레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좋은 곳에 써야 한다고 조언했지. 그 잠재력을 말이야. 그러자 프레이가 쉬고 있는 클레오에게 다가가서 사과하는 클레오에게서 자신처럼 좀 더 나이 많은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어. 프레이는 어리둥절했고, 클레오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스파이더맨을 비틀어서 큰 힘에는 큰 슬픔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은 난다고 했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늘 궁금했고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었다고 했지. 하지만 프레이는 클레오가 마법 연습을 더 많이 한다면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클레오와 엄마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후 클레오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저와 프레이는 일어났지만 로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떠났다는 메모를 발견했죠. 프레이가 클레오도 사라졌다고 말하자 그들이 이야기했던 분홍머리 악마가 나타나 마을 외곽의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로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죠. 로이는 자신의 고급 장비를 팔러 나가 있었고 나머지 시저와 프레이는 클레오를 따라 마을 외곽의 식당으로 갔는데 아이스 가이 버전과는 달랐어요. KFK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담 울프라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즉시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을 시켰고 클레오의 마법 능력을 본 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 후 클레오는 할머니와 말싸움을 벌였고 그 후에 마담 울프는 그녀를 조롱하면서 더욱 악몽 같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이 끝나자 마담 울프는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들은 그 음식이 지금까지 먹었던 길거리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요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식당까지 갔고 카셀은 광고를 좀 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숯불을 사용해서 천천히 요리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오는 자신의 불꽃 마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려던 참이었지만 지난 식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고 주저했지만 늑대 마담은 그 지역에서는 절대 불꽃 마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 지역이 예전에는 큰 마을이었는데 많은 불꽃과 악마들이 관련된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그 때문에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그 식당만이 그 지역에 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밖에 줄지어 있는 많은 묘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이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서 화염 마법을 절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다시는 클레오는 마법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늑대 부인은 전쟁 중에 마법사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려 했지만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고 클레오는 늙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클레오는 무덤들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큰 슬픔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악마 무리가 나타났고 클레오는 일부 악마들이 이미 식당 가까이에 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카셀은 프레이에게 늑대 부인을 돌보라고 말하고 악마 기사를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악마들을 상대하러 달려갔습니다. 프레이는 마담 울프에게 뒷문으로 도망치라고 말하고 자신은 정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할멈은 도망쳤습니다. 카셀은 악마들을 몇 마리 베어 쓰러뜨렸고 곧 클레오가 합류하여
지팡이로 몇 마리를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수적으로 불리해지자 마담 울프는 클레오를 구하기 위해 악마에게 돌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숨어있던 곳을 무심코 드러냈습니다. 악마가 마담 울프에게 다가오자 클레오는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울프의 비극적인 말을 떠올리고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를 본 마담 울프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알았습니다. 악마들이 클레오를 압도하려 하자 울프 마담은 클레오에게 마법을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면서요. 마담은 현재가 과거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악마들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프레이가 방패로 클레오를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클레오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불덩이 비를 만들어 악마들을 돼지고기 구이로 만들었습니다. 후에 클레오는 마담에게 사과했지만 마담은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뜨거운 성격의 여자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로이가 그곳에 도착하자 클레오는 그가 늦었다고 꾸중하며 방금 싸운 악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돈을 벌어들인 현금 다발을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할망구와 함께 놀던 중에 클레오가 그 돈에 손을 대기 전에 프레이가 그들의 현금을 낚아채고 그룹의 새로운 회계 담당자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마담 울프의 식당을 떠났고 클레오는 이제 마법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랙 에지 요정들은 불쌍한 악마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술을 과시했고 리파이는 남은 악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주변에 그 후 나이트는 밀람에게 임무가 성공했다고 보고했고 밀람은 그에게 바엘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 전에 왕국이 계획하고 있던 것을 밝혔습니다. 악마 사냥을 위한 공식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가 주장하기를 나이트에게 다시 한번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량을 다시 한번 과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나이트는 오필리아라는 점성술사가 베일과 스칼렛 공주에게 어둠의 여신 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밤에 태양이 달과 만나 세상에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별들이 자신에게 속삭였다며 어둠의 군주 앙그문드가 이 공포의 시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일은 카일이었고 왕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으니 왕국이 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스칼렛은 기사들이 왕국을 지킬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기사들이 왕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이죠. 스칼렛은 악마 군주가 오필리아를 짓밟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고 오필리아에게 별을 계속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길에 나이트가 그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베일은 스칼렛을 공주이자 기사단장으로 소개했고 이후 스칼렛은 악마 침략 기간 동안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칭찬한 후 블랙 에이지에게 기사단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이트는 겸손하게 동의했고 스칼렛은 그에게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기사단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트가 그들이 기사단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자 탐은 그들의 임무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그룹의 음흉한 요정이 그것이 왕국에 침투하여 장악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트는 그들이 더욱 경계하고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요정이 공주에 대해 묻자 나이트는 공주는 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룰 만큼 다음 날 스칼렛은 기사들에게 오필리아의 예언에 대해 설명했고 나이트가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와 그의 부대가 기사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로라는 기사 한 명이 일리아드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박했지만 스칼렛은 그것이 블랙 에이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누구든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두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제로에게 동의하는지 묻자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나이트를 조롱하며 완전히 막 나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쥐잡이를 했다며 호화로운 물건을 계약금으로 줬다고 비꼬면서요. 쥐잡이를 했다며 호화로운 물건을 계약금으로 건넸다고 말이죠. 나이트는 그 비싼 쓸데없는 물건을 돌려주며 악마들이 마을로 쳐들어온다면 돈이 그를 구해주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들이 마을에 침입하면 말이죠. 그러자 스칼렛은 블랙 에지가 그날부터 그들의 친구라고 선언하고 누구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녀는 회의를 재개하여 데미아라는 기사에게 새로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데미안은 알라드라 숲에서 수많은 악마 목격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렛은 나이트의 의견을 물었고 그는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정찰병을 보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사들을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싶었지만 스칼렛은 나이트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나이트는 암흑엘프들이 기사단에 합류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귀족 중 한 명인 아버지에게 투덜거리러 갔어요. 귀족들은 블랙 에지가 오르벨리아를 방어할 최선의 선택이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불만을 일축했고 그의 아버지 또한 동의했어요. 다음 날 탐은 도시로 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블랙 에지의 도움으로 악마들을 처치한 덕분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는 승리를 거머쥐기로 했지만 골목에서 무장한 인간들이 그의 길을 막았어요. 그는 나이트의 명령을 떠올리며 그들을 제압하려는 충동을 억눌렀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곧 그는 몰리고 깡패들에게 다치고 발길질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끝장낼 수 있기 전에 그의 블랙 에지 동료가 그를 구하고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동료는 그가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빵집에서 만난 친절한 여자아이 탐이 의사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거절했고 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탐을 데리고 갔습니다. 블랙 에지 은신처에 도착하자 나이트는 탐이 자제한 것을 칭찬했고 탐이 그를 공격한 인간들을 비웃자 나이트는 그들이 제로가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밀람은 제로가 나이트를 질투했다고 추측했고 나이트는 제로가 블랙 에지 축출 계획에 성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계획에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밀람은 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고 나이트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나이트는 스칼렛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했고 스칼렛은 사과했지만 제로가 그를 찾아와 놀렸습니다. 나이트가 그날 저녁 블랙 에지 기지로 돌아왔을 때 리파이는 그에게 탐을 공격한 자의 칼날을 보여주었고 그는 칼날에 새겨진 문장을 순식간에 제로의 것으로 알아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나이트는 리파인과 함께 제로의 이동 중인 마차를 가로막았고 그를 겁주어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이트는 리파인과 함께 제로의 이동 중인 마차를 막아섰고 그를 겁주어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이트는 검을 뽑았지만 그 쓰레기를 둘로 가르기 전에 제로의 아버지가 뛰쳐나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나이트는 그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는 그들에게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탐은 나이트에게 자기 대신 배트맨 짓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는 그 멍청이들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얼마 후 나이트와 리파이는 별을 바라보았고 리파이는 오르벨리안들이 엄마를 죽였을 때 자신이 눈물을 펑펑 쏟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트는 엄마의 원수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실 시간으로 돌아와 리파이는 그들이 멀리 왔다고 말했고 나이트는 수수께끼 같은 물건을 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 클레오와 에어헤드 일행은 숲을 지나가며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이상한 작은 소녀가 튀어나와 그들을 빤히 쳐다보다 달아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근처 마을에 도착하여 핸델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자신을 마을의 시장이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건물이 예전에는 마을 회관이었지만 이제는 피난처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근처 마을이 악마들에게 공격받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을로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이는 나무 토막을 들려고 하다 다친 여성을 보고 치료해 주었고 핸델은 그녀가 여사제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새 집을 짓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프레이는 팀과 함께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얼마 후 프레이는 쉼터에서 어린 소녀들을 만나 머리를 따아주었고 곧 숲속의 수수께끼 소녀가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프레이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녀는 도망쳤고 주변의 어린 소녀 중 한 명이 프레이에게 그 수수께끼 소녀의 이름이 앨리스이며 그녀는 아무하고도 말하거나 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는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지만 소녀는 부모님이 그 지역에 없다고 말했고 그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한편
엘리즈는 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프레이가 다가와 껴안으며 마법을 사용해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에어헤드 크루의 나머지 멤버들은 이미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프레이가 와서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이라며 하룻밤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묵게 된다는 소식을 기뻐했고 프레이가 아이들과 놀아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동의하며 주변 부모들이 아이들과 놀 시간을 내지 못해서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는 아이들과 방에서 만나 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꽃으로 만든 동그란 화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쓰거나 문 위에 걸어도 된다고 했어요. 문 위에 아이들은 프레이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프레이는 아이들에게 꽃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리고 곧 프레이는 엘리제에게 화관 만드는 법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엘리제는 도망쳤어요. 잠시 후 프레이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엘리제의 크레파스를 빌리려고 하자 엘리제는 아이의 손을 쳤고 프레이가 엘리제에게 말하려고 하자 엘리제는 다시 도망쳤어요. 카셀은 밖에서 장작 패는 기계가 된 듯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노란 꽃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제를 보았어요. 프레이가 밖으로 나와 엘리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엘리제가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꽃을 그리는 중이었기에 그녀가 그 꽃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엘리제는 엄마가 그 꽃들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프레이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엘리제는 악마들이 엄마를 죽였다고 말하며 프레이가 그녀를 안았을 때 큰 소리로 울었다. 얼마 후 프레이와 엘리제는 그 노란 꽃들을 이용해 간식을 만들어 쉼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했고 모두가 좋아하며 나중에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프레이는 엘리즈가 다른 아이들과 처음으로 어울리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쉼터의 다른 어린 소녀들과 그날 저녁 한델은 엘리즈가 마음을 열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칭찬했고 그러고 나서 그는 물었다. 그녀에게 마을에 머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머문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 클레오가 엿듣고 있는 가운데 그 생각을 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클레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프레이는 아이들을 확인하러 갔고 클레오는 남자들에게 마을 이장이 프레이를 영입하려 했다고 말했고 모두들 프레이는 소중한 동료인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레이는 엘리즈를 재우려 갔지만 엘리즈는 갑자기 깨어나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음 날 한델과 다른 어른들은 그 덜렁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있었고 그 후 엘리즈는 프레이를 헛간으로 데려가 바깥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프레이는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엘리즈는 영원히 함께하라고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 케이살은 프레이를 찾으러 갔고 가는 길에 엘리즈를 만났습니다. 프레이에 대해 묻자 엘리즈는 그녀가 갇혀있는 헛간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벌레 악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케이살은 필사적으로 공격하려 했지만 미끄러운 벌레는 땅속에 숨어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케이살은 필사적으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미끈미끈한 벌레는 땅속에 숨어 그의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땅속에 숨어서 헛간에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프레이는 헛간 아래 또 다른 벌레 악마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카이살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카이살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헛간 문을 부수고 달려가 앨리스가 거대한 벌레 괴물에게 삼켜지기 직전에 구했습니다. 카이살이 괴물을 물리치기 전에 말이죠. 두 번째 벌레 괴물은 땅 속에 숨어 있었고 프레이는 앨리스가 낙담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앨리스를 위로했지만 앨리스의 눈을 보는 순간 카이살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카이살을 만났던 순간이요. 벌레 괴물이 다시 공격해오자 프레이는 악마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외쳤고 강력한 힘으로 괴물을 밀쳐낸 후 카이살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프레이는 앨리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와서 간식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마을을 나서던 길에 얼간이 넷은 함께 놀면서 맛있는 쿠키를 잔뜩 먹었다. 며칠 후 팀은 악마들에게 황폐화된 마을에 도착했고 멀리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클레오는 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 기운이 이상했어. 케이살은 전형적인 반쪽 머리답게 조심성을 모두 버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지만 그 남자가 공격하기 전에 로이는 가장 재키 찬스러운 킥으로 그 남자를 쓰러뜨리고 케이살에게 그가 언데드라고 말했다.
죽은 자였어. 좀비가 다시 일어났지만 로이는 그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잘라서 곧 그들은 좀비들에게 둘러싸였음을 알게 되었고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신호를 받자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클레오는 기본적인 심폐 능력이 부족해서 좀비들을 막기 위해 불의 장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곧 그들은 낯선 사람의 집에서 그를 만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그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하며 좀비들이 큰 소리에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음에 로이는 그에게 왜 이 지역에 좀비들이 있는지 물었고 요한은 그의 마을이 한때 악마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악마들이 희생자들의 시체를 마을 사람들을 언데드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언데드가 공격해왔을 때 자신은 충분히 똑똑해서 식량과 자원을 지하 벙커에 쌓아두었기에 살아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프레이가 앨리스가 좋아하던 노란 꽃을 보고 앨리스의 이름을 불렀고 요한은 깜짝 놀라 앨리스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하며 앨리스가 잘 있는지 물었습니다. 프레이는 앨리스가 잘 있다고 안심시켰고 그들은 요한을 데리고 앨리스를 보여주기로 했지만 요한은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들이 마을에 온 이유를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오그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그는 그들에게 하룻밤 자기 집에서 묵고 가라고 했고 다음 날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카이젤은 언데드가 무엇인지 물었고 로이와 클레오는 그것들이 악마들이 조종할 수 있는 움직이는 시체들이라고 설명했고 프레이가 언데드가 된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생각하자 로이는 그들을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클레오는 모든 언데드를 죽이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로이는 그들이 성검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늦게 카이젤은 방에서 몰래 나와 요한이 지하실에 이제 언데드가 된 앨리스의 어머니 리사를 숨겨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카이젤은 자신이 알게 된 것을 팀에게 이야기했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려는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로이는 정찰을 하고 시체를 놓아주는 걸 허락하자고 제안했고 요한을 신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을 신문해야 한다고 요한이 지하실에서 나오자 그들은 지하실에 있는 시체에 대해 물었고 요한은 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잡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잡아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고는 리사가 죽은 게 아니라 아팠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로이는 리사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리사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고 프레이는 앨리스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리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카이젤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앨리스를 보러 가려고 리사와 잠시만 단둘이 있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앨리스에 대해 좀비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리사가 팔에 묶인 것을 풀고 그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다른 남자들이 리사를 다시 묶는 것을 도와준 후 로이는 목에 막대기를 꽂아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요한은 겁에 질렸어요. 그때 집 근처에 좀비 무리가 나타나서 팀은 밖으로 나가 싸웠어요. 요한은 그 좀비가 앨리스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리사가 아니라고 말하며 울었고 그 좀비의 목을 베었어요. 밖에서는 클레오가 화염 마법으로 많은 좀비들을 물리쳤고 케이셀이 합류하여 몇몇 좀비들을 베며 모두를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오르벨리아로 돌아온 블랙 에지 일행은 악마 토벌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지만 평소와 달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의 냉대와는 달랐습니다. 오피리아는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오르벨리아 사람들이 모두 죽기를 바랐지만 탐은 자신이 공격받았을 때 도와주었던 소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 그녀를 보았던 빵집으로 갔지만 제빵사는 그녀가 거기에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일하는 과자 가게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나이트는 기사단 본부에서 클로즈를 만났고 클로즈는 케이셀과 프레이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지만 나이트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한편 스칼렛은 아버지를 찾아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블랙 에지와 그들이 어떻게 기사들이 그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둠의 엘프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그녀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건강을 빌어주며 그 전에 그녀에 대해서 그녀가 방을 나간 후 데미안은 그녀가 창백해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과거 스칼렛이 데미아에게 부유한 아가씨 생활을 버리고 기사단에 합류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그때 스칼렛의 방패가 되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트가 나타났고
스칼렛은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데미아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가 나타났고 스칼렛은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데미아를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짝사랑하는 탐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벌처럼 소녀의 가게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다 아이들이 몇 명 와서 그를 가게 안으로 밀어넣어 소녀를 만나게 해주었다. 다른 한편 스칼렛은 나이트에게 아버지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이야기와 귀족들은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왕국의 백성을 돌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잠시 친밀해진 후 그녀는 그에게 왜 그들이 악마와 싸우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악마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동시에 탐은 소녀의 손수건을 돌려주며 이름을 물었고 소녀는 자신을 셰일라라고 소개했다. 그 후 그는 부상에서 회복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자랑했다. 진심이었다면 공격자들을 혼쭐을 냈을 텐데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간식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스칼렛은 리에날에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기사들을 규합한 후 암흑군주를 막을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나이트는 암흑군주가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로와 평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스칼렛은 대규모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블랙에지가 탐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후 쉴라는 탐에게 케이크를 주었고 그들은 잠시 농담을 주고받은 후 그가 케이크를 다 먹고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탐이 블랙에지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블랙에지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그의 행적에 대해 가혹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쉴라와의 그의 만남을 알렸지만 나이트가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듣자 그는 탐을 신뢰한다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탐은 밖에서 리핀과 이야기를 나누며 쉴라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복수심을 넘어선 행복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리핀은 그들의 복수 계획을 넘어선 행복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리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오빠가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이야기하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쉴라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에 오르벨리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물었고 나이트의 길을 막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날 탐은 쉴라를 만나 케이크에 꼬질꼬질 건네주며 자신이 생일을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어릴 적 오르벨리아 병사들이 그날 그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쉴라는 그가 왜 오르벨리아를 위해 악마와 싸우는지 물었지만 탐은 오르벨리아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답하며 세상을 고통 없는 세상으로 바꾸려 한다고 덧붙였다. 고통 없는 세상으로 어딘가의 산에서 마리아는 말뚝을 만났고 말뚝은 인류에게 다시 재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들떠있는지 이야기했다. 그러다 과거 회색 공화국에 제인 공주가 테오라는 기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기억을 떠올렸다. 회색 공화국 제인 공주가 테오라는 기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때를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들키면 혼쭐을 냈습니다. 그때 왕이 죽자 말뚝은 금단의 마법으로 왕을 되살렸고 테오는 왕을 더럽혔다며 그를 추방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신이라 불렀지만 테오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말뚝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이후 말뚝은 분노에 차서 인간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 지상의 지옥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공포를 체험하게 하려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말뚝은 여전히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에게 암흑군주를 되살리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케살과 일행은 오크족 영토에 도착하여 샤머닌 오크를 만났습니다. 칼라와 그의 부하 데일은 언데드 오크들과 싸우고 있었고 카이살이 그들을 돕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카이살은 거대한 오크 좀비를 베어 칼라를 구했고 클레오는 화염 폭풍 마법으로 주변의 언데드 오크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 칼라는 카이살과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데일이 그들이 더 깊이 오크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자 칼라는 데일에게 자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들은 기도를 올린 후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칼라는 나중에 팀에게 꿈에서 조상의 영혼으로부터 카이살이 미래의 혼란 속에서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카이살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카이살은 봉인을 풀기 위해 오크족장 에오톨라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칼라는 에오톨라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고 현재 족장인 자이그가 에오톨라로부터
그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이사리 자이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자 데일은 과거 한 마법사가 그들의 백성들을 언데드로 만들었던 사건 때문에 자이그가 인간의 영토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살은 여전히 자이그를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고 칼라는 그를 족장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리고 자이그가 미쳐서 공격해온다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은 그와 다르게 설득하려 했지만 칼라는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신성한 검의 상속자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신성한 검의 상속자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칼라는 케이살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여러 인간과 함께 간다면 오크들이 흥분해서 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행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케이살이 데일과 칼라와 함께 떠난 후 팀은 입구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오크들이 나타나 공격하려 했지만 클레오와 프레이가 그들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클레오가 그들의 눈 중 하나에 쓰레기를 그린 것을 보고 다시 화를 냈다. 한편 칼라는 케이살을 족장 자이그에게 소개했고 케이살이 자신의 목표를 말한 후 자신의 후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이그가 카이살에게 자신을 쓰러뜨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칼라는 후계자는 살아남아야 한다며 대신 자신이 싸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카이살이 말로 설득하려 하자 자이그는 무기를 사용해 그를 압도하려 했지만 카이살이 흔들리지 않자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카이살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지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곳은 그를 시험하는 험난한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크들이 나타나 나머지 얼간이들을 샘을 더럽힌 범죄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샘을 더럽힌 범죄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자이그는 그들이 인질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고 카이살이 신전에서 죽으면 그의 친구들도 죽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얼마 후 칼라는 카이살을 신전으로 데려가 성스러운 제단을 찾아 시험을 치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살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그 목소리에 압도된 후 그는 훨씬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이 있는 어두운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자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변신하여 어머니와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자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르레트의 영혼을 담아서 한편 카이살의 동료들을 사로잡은 오크 경비병들은 카이살이 후계자라는 생각에 대해 비웃었고 카이살처럼 능글맞은 녀석이 후계자라니 친구들과 함께 죽을 거라고 결론지었지만 클레오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이살이 이미 인장을 깨뜨렸으니 진정한 후계자라고. 경비병들은 잠시 침묵했고 나중에 클레오와 일행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알렸습니다. 성소로 돌아온 카이살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칼라는 입구에서 충실히 그를 기다렸습니다. 곧 카이살은 아르레트의 죽음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큰 소리로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카이살은 곧 아르레트의 죽음을 떠올렸고 큰 소리로 영혼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자 그는 다시 어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레트를 닮은 영혼은 그에게 그 행복한 기억 속에 아무런 걱정 없이 머물 것을 설득했지만 카이살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검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레트는 그가 떠나면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카이살은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며 방을 나섰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깨어난 후 카이살은 이오톨라 추장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는 카이살의 환상 극복을 축하하며 욕망에 굴복했다면 그 환상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오톨라는 그에게 앞으로의 전투에서 행운을 빌어주며 특별한 것을 건넸습니다. 그가 주워든 부적. 결국 카이살은 칼라와 함께 세이그 추장을 만나러 갔고 카이살이 세이그에게 부적을 건네자 추장은 그것을 이용해 성검의 두 번째 봉인을 풀었다. 클레오는 다시 카이살에게 초사이 야인이 되는 기분이 드는지 질문하며 괴롭혔지만 그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말뚝은 그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어둠의 마법사는 즉시 그것이 성검의 힘임을 알아챘다. 세이그는 카이살에게 신전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낯선 전사가 되라고 조언하며 때가 되면 자신의 곁에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마치 이아톨라가 카일 왕을 위해 했던 것처럼 자이그의 작별 인사는 말뚝이 나타나 성검을 요구하며 방해받았습니다. 말뚝은 그들의 땅을 공격한 언데드 오크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소개했고 자이그가 공격하려 하자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거대한 어둠의 폭발로 자이그가 다시 일어서자 말뚝은 또 다른 어둠의 폭발로 그를 끝장냈고 케이살과 일행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뚝은 다른 이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지만 케이살과 무기를 부딪히자 성검의 힘을 느꼈습니다. 잠깐의 난투 끝에 케이살은 말뚝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말뚝이 화가 나서 프레이를 날려버릴 만큼 거대한 어둠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말뚝이 자랑하기 시작하자 케이살이 덤벼들어 그를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케이살의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케이살은 그의 폭발도 피했고 곧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케이살이 빛나기 시작하자 말뚝은 그의 힘이 증폭되는 것을 알아채고 어둠의 포털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케이살의 공격은 폭발을 일으켜 케이살 자신을 날려버렸습니다. 케이살의 성검의 힘을 얻으려는 그의 여정이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100만 자루의 성검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멋진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통해서 말이죠. 다음 다시 보기에서 뵙겠습니다.